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했냐면 중력에 관련된 운동이었어요. 여기 잠깐 공간이 없긴 하지만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이제 자유낙하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하는 거냐면 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거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이라고 선생님이 표시하긴 했지만 그건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뭐냐면 자유낙하하는 거 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거 하고, 던졌을 때 이 물체가 결국에는 떨어지잖아요. 이게 수평방향 던진 물체도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요 시간이 같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바로 수행평가를 하면서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시간 강의를 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하는 강의 있죠.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 자, 교과서 보시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 주기율표를 똑같이 이제 또 그 계약하면 또 만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은 수행평가로 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필고사가 없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제 지필고사가 없고 다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면 되게 바쁠 거예요. 수행평가를 거의 매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좀 써서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했던 거랑, 전 시간에 사실 했던 거는 자유낙하 운동에서 그 전에 했던 그 어플 이용해서 했던 이용해가지고 자유낙하식 실험 집에서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랑 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요 자료 분석하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 할 그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는 마찬가지 주기율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교과서 자료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보이죠? 네, 자 보시면 여기 한쪽엔 그룹이라고 적혀 있고 한쪽엔 이제 페리오드, 선생님 발음이 좋나요? 자, 피리오드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룹은 족이고요, 페리오드는 죽이에요. 이제 족이라고 하는 거고, 페리오드는 이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쪽부터 18쪽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원수들이 이제 번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제 몇 번까지 있냐면 118번까지 있습니다. 선생님 대학교 때 이런 거 막 열심히 외웠던 것 같은데 이제 막 18, 18 거리면서, 뭐 저는 이제 과가 화학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과학 전공이라서 이걸 다 외우진 않았지만, 그 화학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걸 이제 그 118번까지 막 열심히 외우느라고 진짜 힘들어 하는 게 있었는데 금방 또 외우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주기율표가 이제 이런 배열되어 있는 것에 규칙성이 있거든요. 이 규칙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진 탐구 실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소가 이제 막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막 배열해 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열해 보다가 신기하게도 뭔가 규칙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보다는 그나마 좀 전 시간보다는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뭐 수엘립의 붕탄질, 뭐 이렇게 산규알차, 안락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원소 기호를 중학교 때 조금씩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순서대로 막 외웠었는데 왜 그 순서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규칙성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이 원소가 번호가 있어요. 번호. 네, 번호. 번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그냥 단순하게 이 번호를 부여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 번호를 부여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중학교 때 수소가 그죠? 수소가 제일 가벼워요. 수소가 제일 가벼워. 그래서 얘를 이제 1번으로 하고 그죠? 이 수소가 1번인데 요거에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무거운 정도 그죠? 자, 무거운 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무거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한다, 번호를 부여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구체적으로 이 번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족이다, 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수 주기율표에서 가로축하고요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왜 가로축, 세로축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현재의 모양,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여기 있는 요 모양 같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지금 학습 목표하고 연관돼서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가 있어요. 주기율표인데, 자, 주기율이라고 하는 건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처음부터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진 않았습니다. 예, 많은 화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화학자들이 그걸 이제 배열을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 현재에 와서의 이 배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원소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원소의 특징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열하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주기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를 주기율이라고 하고, 요거를 표로 표현한 거예요. 표로. 그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서,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사실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요, 이 주기율표에 대한 고민은 이제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1789년. 그러니까 라부아지라고 하는 분이, 라부아지 좀 유명하신 분이죠. 예, 유명하신 분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련도 많고요.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이분이 똑똑했어요. 예, 그래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거든요. 세리. 예. 세금 관련 세리였는데 프랑스 혁명 때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불상사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화학사에서 되게 획기적인 큰 획을 그으신 분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정 성분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토대를 이렇게 제공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라부아제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원소가 이제 발견된 원소가 33종이 있었어요. 33종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눴냐면요. 성질에 따라서 기체, 그죠? 기체. 그다음에 비금속, 그다음에 금속, 산화물의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체 이렇게 나오는 상태잖아요. 상태. 얘가 이제 상태인데 상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온. 그러니까 상온에서 기체일 때, 아니면 기체인 금속, 아니면 상온, 그러니까 상온 25도죠, 25도에서 기체인 원소, 아니면 비금속, 그러니까 이제 기체는 아닌데 비금속인 거 있죠.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나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비금속, 그 다음에 금속, 그리고 산화물을 이제 요 온도, 25도의 온도에서 이제 산소와
되어 있는 물질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나무도 얘기 나왔지만 석회, 그죠? 석회 같은 것도 현재는 원소가 아닌데 그때는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원소를 성질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원소를 분류하고 나누는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분이 원소를요, 비슷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렇게. 그동안 더 많이 발견이 됐겠죠. 모아봤는데, 뭐,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리고, 리튬, 나트륨, 갈륨 같은 것들끼리 모아봤더니, 신기하게도, 원자량도 뭐 비슷하고, 그죠? 예. 원자량, 뭐 이렇게, 원자량이라고 하는 그 원자의 무게죠. 무게도 비슷하고, 성질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 간에, 뭐가 있구나,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3개씩 묶었더니 비슷한 성질이 이렇게 있는 원소들끼리 묶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의 원소쌍을 묶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자. 새쌍 원소. 그러니까 이제 라부아지에는 그냥 기체, 비금속, 금속, 산화물을 해가지고 이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데베라이너는 이제 3개씩 이렇게 묶어봤던 거죠. 성질 비슷한 애들끼리 막 묶어보고 했더니, 이게 3가지 원소쌍이 이게 성질이 비슷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했다. 새쌍 원소라고 했어요. 새쌍 원소. 새쌍 원소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원소 기호 아시겠죠? 리튬, 나트륨, 칼륨. 요게 이제 성질이 비슷해요.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하고, 칼륨, 스트론튬, 바륨. 얘네들도 성질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비소,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또 성질이 또 비슷하고요. 황, 세륨, 테티움 이런 애들도 성질이 비슷하고, 뭐 염소, 브롬, 그다음에 요오도 이런 애들도 이제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다. 새쌍 원소라고 하기로 했어요. 새쌍 원소. 데베라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데베라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뉴렌즈라는 게 좀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서 이때는 이제 56개 원소들이 이제 발견됐는데, 원소를 이제 그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했어요. 배열했더니, 8번째마다, 그죠? 8번째. 옥타브라고 얘기를 하죠. 8번째 원소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났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 8을 이제 옥타브, 그죠? 옥텟이라고 하죠. 옥타브, 그죠? 그래서 옥타브, 그죠? 옥타브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옥타브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 8원소째 원소가 이제 뭐 이렇게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성립할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 비활성 기체가 이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활성 기체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형광등,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형광등에 들어간 아르곤 같은 거 있죠. 네온사인, 아르곤이나 네온 같은 것들이 비활성 기체입니다. 얘네들은 비활성이라서 잘 반응하지 않아요. 되게 안정적이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자량 순서대로 막 나열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8번째, 그러니까 1번 첫 번째에서 8번째 지나면 8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째하고 첫 번째 거랑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네? 뭔가 규칙성이 있네?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렌즈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했고, 거의 다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나열해보는 거예요. 나열해보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게 비슷하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데베라이너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염소, 브롬, 요오드라고 하는 원소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요, 주로 소독약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뭐 이렇게 클로라이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락스 성분이고, 여기 위에 있는 이 플로린 있죠. 플로린 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치약 성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요오드는 이제 소독약이죠. 그래서 이런 게 성질이 비슷한 걸 그냥
성질 비슷한 것끼리 모아 봤더니 3개씩 되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원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것끼리 모았더니 3개씩 모일 수 있더라. 그런 거죠. 그럼 이걸 그래서 새쌍 원소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고, 뉴랜드라고 하는 분은 그냥 원자량으로 좀 나열했더니 8번째마다 성질 비슷한 애 나타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주기율이 있구나, 뭔가 규칙성이 있구나. 그래서 뭐 옥텟 룰 이렇게 옥텟, 옥타브 규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8번째마다 이렇게 뭔가 규칙성이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비화성 기체가 발견되니까 이게 또 안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뉴렌즈의 옥타브 설은 이런 거죠. 수소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뭐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더라. 아까 보면 이제 F, Cl, 그다음에 브롬 여기 있죠. 플로로, 그다음에 염소, 브롬 같은 이런 것들이 이거 보면 얘네들이 아까 이제 새쌍원소에서 비슷한 성질이 있었잖아요. 새쌍원소 그죠? 예. 새쌍원소에서 성질 비슷한 애들끼리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잖아요. 그럼 여기 시도 다시 반복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8번째마다 이제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뉴렌즈라는 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멘델리에프가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멘델리에프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제 좀 더 원소량이 증가해서 63종의 원소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에 따라서 나타냈냐면, 자,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량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나열했더니, 뭔가 이렇게 그 규칙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멘델리프가 예측을 또 했어요. 뭔가 이제, 이렇게 배열해보니까 얘는 성질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 칸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여기 빈 곳에 원소가 뭔가 들어갈 거야. 그죠? 아직 모르지만 뭔가 들어갈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발견이 돼요. 예측을 했어요.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적 성질을 바탕으로 하는 기준에서 원자량에 따라서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여기 앞에 보시면 뉴렌즈는 그냥 원자량이 증가한 순서대로 나열한 거, 원자량 증가. 예, 그러니까 이건 성질하고 관계없이 그냥 원자량이 증가하는 거 따라 나열을 한 겁니다. 뭐 아까 좀 더 보면 데베라이너는 그냥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은 거고요. 네, 묶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라부아지에는 그냥 4종류로 분류만 한 거예요. 네, 좀 약간씩 다르거든요. 잘 좀 기억 좀 해놓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에 따라 배열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배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 멘델레예프가 이제 요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족과 주기죠. 피리오드라고 하는 아까 주기였었죠. 그래서 이걸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시를 합니다. 멘델레예프가 이제 하면서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래서 이제 8쪽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인데 빈자리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이런데 빈자리가 이렇게 있죠. 빈자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거 예측을 하면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성질을 바탕으로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인데 좀 보기 좋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까지 있고 여기도 이렇게 8까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소를 나열할 때 그냥 한 건 아니고요. 가로줄하고 세로줄을 가로줄을 하고 이제 세로줄을 나눈 다음에 8개의 족으로 분류를 했어요. 원자 성질에 따라서 원자량 크기 따라 쭉 나열한 다음에 8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8개마다 뭐 성질 비슷한 애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 틀린 건 아니에요. 비활성 기체 때문에 이제 뭐 그 규칙성이
안 맞는 것 뿐이지 규칙성이 있습니다. 화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원인가요? 화학원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전자 껍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배울 거예요. 전자 껍질 하면서 옥텟 규칙 이렇게 배울 겁니다. 8개예요, 8개. 8개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전자에 대한 거 하면서 이제 할 텐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규칙성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멘델리예프는 이렇게 구분을 했고, 여기 이제 빈칸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있을 거다. 아직 이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멘델리예프가 이런 주기율표를 발견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913년, 예, 1913년은 이제 뭐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과학사에서는 뭐 최근이죠. 자, 모즐리라는 분이요, 음극성관의 금속에 전자를 충돌시켰어요. 음극성관은 여러분들 영상 표시 장치입니다. 예, CRT라고 불러요. CRT. 예, CRT 들어본 적 없죠? 예. 옛날 TV, 옛날 TV예요. 영상 출력 장치인데, 뭐 여기 여러분들 아마 집에는 LED 그죠? LED TV 그죠? LED TV 전에는 이제 뭐죠? LCD 있었죠? LCD. 예. 근데 LCD 전이에요. 예. LCD 전입니다. 그러니까 CRT가 한참 쓰이다가 LCD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나왔죠. 아무튼 그런데 이 음극성관이 진공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여기 금속의 전자를 충돌시켰어요. 그때 생성되는 X선의 파장이 금속 원자의 그 양성자 수가 이제 증가에 따라서 짧아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원자 번호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극성관 CRT에다가 이제 그 전자를 충돌시켜봤어요. 금속에다가 전자를 충격했더니 양성자 수가 이제 클수록, 양성자 수가 클수록 그 짧아진다. 예, 파장의 길이가, 이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원자 번호를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음극성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쏩니다. 전자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그 양성자 수가 그죠? 예. 증가할수록 이 전자가 이제 어디에 음극성관에 이제 금속에 이제 충돌을 하겠죠. 충돌을 하는데 이때 충돌시켰을 때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가서 딱 부딪히면, 이 금속에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에 이제 뭐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X선에 파장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파장이 발생하는데 여기 진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파장이 관찰되는데 이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할수록 이 X선의 파장이 짧아진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할 수 있다. 짧아지네? 이 짧아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원자 번호를 부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자 번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소가, 그죠? 예, 수소가 가장 가벼워요. 얘를 1로 놓고 얘를 이제 이거 바탕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부여했다. 근데 이 얘기는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수소가 제일 작고 점점 이게 이제 원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자에서 나오는 전자, 그죠? 이 원자 가지고 있는 전자를 이제 금속에 충돌시키면은 그때 충돌시켰을 때 발생되는 파장, X선의 파장이 짧아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즐리가 그걸 제시를 하고 이런 규칙성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 번호들이 이제 결정했는데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 주기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즐리의 이제
주기율 발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모졸리는 이렇게, 이렇게 족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구분을 했죠. 예, 1, 2, 3 이렇게 7, 8쪽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니까 구분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을 가지고 이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를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현대의 주기율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구 어떤 과학자 한 명의 업적으로 막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뭐 아주 많은 뭐 그 라부아지르, 데브라이너, 뭐 모즐리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분은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현대의 주기율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로 이제 배열을 하면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같은 세로줄. 그러니까 여기 세로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아래쪽 줄이 이렇게 아래쪽이 있어. 아래쪽 이렇게 세로줄. 예. 세로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그 FCl, BRI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었어요. 얘네들인데 여기 뭐라 써? 할로겐이라 써 있죠. 할로겐. 자, 할로겐이라 여기 보시면 할로겐이라고 적혀 있어요. 할로겐. 여기는 F BRI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 애들, 그러니까 성질이 같아요. 여기 애들은 성질이 동일한 이제 소독 관련, 네, 소독, 예. 소독 관련. 그래서 뭐 치약, 락스,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필름 쓰이고, 요드는 이제 그 소독약이죠. 예. 이런 데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또 비활성 기체, 아까 비활성 기체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형광등이나 그죠, 불빛 내는데 이런데, 예, 네논, 뭐 아르곤, 네온 이런 거 다 이제 불빛 내는데 이제 그런 데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은 현대의 주기율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기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원자 번호를 나타냈더니 이제 이렇게 세로줄에 비슷한 성질들끼리 이렇게 모은 겁니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이제 전이 금속, 그 다음에 할로겐,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중학교 때까지 아마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수헬, 리벨, 붕탄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외웠을 거고 배웠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로줄이 성질이 같기 때문에 한 줄씩 외워야 돼요. 원래가. 예, 그게 이제 좀 나중에 혹시 이쪽 계통 화학을 하게 되면 세로줄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주기율 표인데, 주기는요, 뭐냐면 주기는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주기라고 부르고요. 1에서 몇 주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주기가 이렇게 있어요. 네, 7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족은요, 족은 세로줄, 이렇게 세로줄, 그러니까 주기는 이쪽이에요, 이쪽. 옆줄이고요. 족은 세로줄입니다. 세로줄인데 족이라고 불러요. 이거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여기 원자과 전자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숫자예요. 근데 이 전자수는 가장 뭐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전자 껍질 중에 가장 바깥쪽 최외곽 전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학할 때 좀 배울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먼저 지금 배울 필요는 없고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자 껍질에 대한 부분 하시면서 최외곽, 예, 최외곽 전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자수가 같아요. 예,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개념이니까 요거는 학년 올라가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시고, 일단 그냥 주기율표는
주기와 족이 있는데 주기는 가로줄이면서 이제 1부터 7주기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족이에요, 족. 예, 족이 이제 1부터 몇 조까지 있더라. 18조까지 있는데 얘네들은 세로줄이고 성질이 어떻더라.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비슷한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자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냥 전자 수가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예, 뭐 그건 아실 거예요. 이 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자가 핵, 그죠? 핵이 있으면, 여기 핵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자죠, 전자. 예. 그래서 이 전자 수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듯 하겠습니다.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주기율표 좀, 이제 뭐, 달리 표현한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기율표가 요 밑에 있는 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성질별로 이렇게 막 나타낸 주기율표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번호하고 이제 요 원자 기호하고 이제 한글 이름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 다양한 주기율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좀 보고 주기율표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이 주기율표도 마찬가지고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요 전 시간에 했던 동시낙하 실험이 있죠. 자유낙하하고 수평방향을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한 부분은 수행평가를 할 거고 계약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보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이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자, 이 질문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주기율표와 현대 주기율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 뭐 토의를 해보는 건데 토의는 할 수는 없고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은 열심히 했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 설명하면서 뭐 멘델리예프가 어떻다 막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 주기율표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멘델리예프는요 원자량 순서대로 그냥 나열한 거예요. 예,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현대 주기율표는 뭐냐면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량 순서는 이제 기준이 뭐니까 기준이 수소가 기준이죠, 수소. 그죠? 수소가 기준으로 해서 이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비율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나열을 했더니 뭐 여덟 번째 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덟 번째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는 어디서 나온 거였어?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이제 음극성관 CRT 그죠? 예, 음극성관. 예. 음극성관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전자를 부딪혀 봤더니 거기서 나타나는 그 X선의 파장이 원자 번호가 이제 클수록 그죠? 원자량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원자량 번호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더라. 예. 짧아진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나열을 한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게 답을 제시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혼자서 과학적 발견을 했나요? 아니면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같이 한 건가요? 뭐 좀 전에 얘기를 했죠. 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하면서 뭐 라바지에, 데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모즐리 또 한 분 누구였죠? 아무튼 이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발전에 공헌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죠. 한번 글을 써보는 겁니다. 한번 글 써보세요. 여기다 글 쭉 한번 써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이거 답이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여기 보면니까 그 라부아지에, 모즐리, 그죠? 예, 그리고 멘델레예프 이렇게 나오죠. 예,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읽었죠? 예,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고요. 그래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더라고요. 바로 수행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수행평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 이 과학탐구 실험은 수행평가로만 진행이 됩니다. 수행평가로만. 예, 그래서 이제 지피교사가 없어요. 자, 이게 수행평가 4번을 합니다. 4회. 그리고 지필은 없어요. 지필은 없습니다. 자, 수행평가 4번을 하는데 이번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계약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자유낙하, 그죠? 자유낙하하고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한 수행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할 건 이제 뭐냐면 멘델레예프, 그죠? 예.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 수행평가를 또 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이번 강의하고 전 강의 잘 들으시고 교과서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행평가 아마 지금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4번째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 검토하기는 요거는 저기죠. 학교에서 얼굴 보면서 마스크 쓰고 있겠지만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면은 이제 또 온라인 강의를 또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행평가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행평가 준비를 좀 하세요. 수행평가로만 하는 거니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사 설정을 포함한 과학사의 대표적 탐구 실험이 요 파스텔의 생물 속생성 도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어떤 그 탐구 실험이었는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방법의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그림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파스텔의 아주 유명한 생물 속생설 도출, 생물 속생설 실험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안녕.